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격한 목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50억이 사라졌다는 회계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저는 눈앞의 젊은 사업가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믿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저를 이렇게까지 배신한 걸까요?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석 달 전 부산행 KTX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산지사 실적 점검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오후 3시 KTX 1등석 창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죠. 62년을 살아오며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시간은 절대 낭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례합니다. 여기 12시 맞죠? 고개를 들자 깔끔한 네이비 수트를 입은 젊은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27, 아니 28쯤 되어 보였을까요? 단정하게 넘긴 머리, 부드러운 미소, 어딘가 낯익은 듯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착각이겠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옆자리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노트북을 꺼내 펼치는 손놀림이 능숙했죠. IT 업계 사람 같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일하니까요. 열차가 출발하고 20분쯤 지났을까? 옆 남성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혹시 강민수 회장님 아니신가요? 저는 노트북에서 눈을 떼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맞습니다만. 아, 역시 명함 한 장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서준혁이라고 합니다. IT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가 공손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NEXGEN 솔루션 대표 서준혁이라고 적혀 있었죠. 회사 이름도 사람도 처음 들어보는 곳이었습니다. IT 스타트업이요? 네, AI 기반 물류 솔루션 개발 회사입니다. 아직 작은 회사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순수해 보이는 눈빛이었습니다. 말투도 예의 바르고요. 요즘 보기 드문 타입이었죠. 스타트업 대표라고 하면 대부분 자신감이 넘쳐 공격적인데 이 젊은이는 달랐습니다. 그렇군요. 얼마나 되셨습니까? 창업한 지 2년 됐습니다. 사실 회장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KTX 1등석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에게 사업 조언을 구한다? 너무 순진한 건지 아니면 계산된 접근인 건지 판단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물어보시죠. 물류산업에서 기존 대기업들과 경쟁하려면 어떤 차별화가 필요할까요? 회장님께서 30년 전 창업하실 때도 비슷한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서요. 정확한 질문이었습니다. 30년 전 저도 똑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대기업들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어떻게 차별화할까?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팔아야 합니다. 신뢰요? 고객이 당신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물류는 결국 약속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안전하게 정확한 장소에 물건을 전달하겠다는 약속이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면 고객은 당신을 선택합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지하게 제 말을 받아 적고 있었죠.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창업 초기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사업 조언에서 개인적인 질문으로 넘어온 거죠. 제 손이 무의식적으로 손목시계를 만졌습니다. 은빛이 바랜 오래된 시계. 아내가 선물한 제게 남은 유일한 추억이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37살 때
아내가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았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사업 자금을 모두 쏟아붓고 불법 대출까지 받았던 기억. 그리고 조직폭력배들이 집 앞에 나타나 아내와 어린 아들을 위협하던 그날 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젊은이에게 그런 과거를 털어놓을 순 없었죠. 돈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죠.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가족 때문이었나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하는 걸까? 왜 가족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가? 그렇습니다. 서준혁이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죠.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실례가 아니라면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으신가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업 조언을 구하다가 갑자기 이런 철학적인 질문이라니. 제 눈이 저절로 가늘어졌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고 있어. 희생이라는 단어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은 희생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 선택 때문에 가족을 잃게 될 수도 있는데도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서준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죠. 뭔가 있다. 이 젊은이에게 분명 뭔가 있어. 그런 선택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소리 톤, 시선 처리, 손가락 움직임. 40년간 사람을 상대하며 익힌 본능이 말하고 있었죠.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개인사를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젊은 나이에 깊은 고민을 하시는군요. 저도 제 가족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아니,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많았습니다라고 했죠. 지금은 해결됐다는 건가 아니면 포기했다는 건가.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늘 조언 덕분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도움이 됐다니 다행입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제가 제안드릴 투자건이 있습니다. 다음에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투자건이라니. 역시 그냥 우연은 아니었구나. 애초에 저를 목표로 접근한 거였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젊은이가 궁금해졌죠.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왜 그렇게 복잡한 눈빛을 하고 있는 걸까? 연락하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제 손목 시계로 향했습니다. 은빛이 바랜 오래된 시계를요. 단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는 것을, 마치 오래된 원한을 마주한 사람처럼. 열차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서준혁도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그가 먼저 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죠. 플랫폼을 걸어가는 그의 어깨가 묘하게 긴장돼 있었습니다. 이상한 만남이었어.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전 아내가 아들 재원이를 낳고 선물해준 시계. 평생 차고 다녔지만 한 번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주목한 적은 없었죠. 왜 저 젊은이는 이 시계를 그런 눈으로 봤을까? 가방을 들고 일어서면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KTX에서 서준혁을 만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 머릿속엔 계속 그 젊은이의 얼굴이 맴돌았죠. 특히 제 손목 시계를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이 잊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의미였을까? 월요일 아침 비서실장 박소연이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10년을 함께 일한 그녀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죠. 회장님, 서준혁이란 사람에게서 투자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벌써 왔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직접 방문해 설명하고 싶다고 합니다.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엔 최소 2주는 기다리는 게 예의인데 일주일 만에 연락을 해오다니 급하거나 아니면 자신감이 넘치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거나 제안서 내용은 봤습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AI 기반 물류 최적화 시스템인데 우리 회사 사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더군요. 박소연이 제안서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100페이지가 넘는 두꺼운 문서였죠. 페이지를 넘기며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놀라웠습니다. 시장 분석부터 기술 구조, 예상 수익률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우리 회사의 약점까지 정확히 짚어내고 있었죠. 20년 이상 물류업계에 있던 사람도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요. 이 젊은이 2년차 스타트업 대표치곤 너무 많이 알고 있어. 그런데 회장님, 박소연의 목소리 톤이 낮아졌습니다. 제가 서준혁이란 사람을 조사해 봤는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니? 경력에 공백이 너무 많습니다. 2년 전 갑자기 나타나서 회사를 설립했는데 그전 이력이 거의 없어요. 대학 졸업 후 5년 동안 뭘 했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심장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역시 뭔가 숨기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 제안서에 나온 우리 회사 정보들, 외부인이 알기 어려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상당히 오랫동안 우릴 관찰해왔다는 뜻입니다. 만나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 기업 사냥꾼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를 얻은 뒤 내부 정보를 빼가거나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이죠. 박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경계해야 맞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젊은이를 더 알고 싶었습니다. KTX에서 봤던 그 복잡한 눈빛, 떨리던 목소리, 손목시계를 바라보던 표정. 그 안에 뭔가 있어. 단순한 사기꾼이라면 나올 수 없는 감정들이야.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만나보겠습니다. 회장님, 소연 씨, 저를 믿으십시오. 40년간 사람을 봐왔습니다. 저 젊은이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요. 박소연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신호였죠.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오후 3시 정각, 서준혁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더 단정한 모습이었죠. 짙은 회색 수트에 하얀 셔츠, 은색 넥타이. 손에는 노트북과 태블릿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시죠. 회의실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박소연 그리고 서준혁. 공기가 묘하게 긴장돼 있었죠. 제안서는 검토하셨습니까? 봤습니다. 상당히 인상적이더군요. 감사합니다. 2년 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2년. 그가 강조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세운 것도 2년 전,
이 프로젝트를 준비한 것도 2년. 그럼 그 전 5년은 뭘 했던 걸까? 서준혁이 태블릿을 켜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 구조도가 나타났죠. 현재 물류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실시간 변수 대응입니다. 교통체증, 기상변화, 돌발 상황. 이런 것들을 예측하고 경로를 재설정하는데 평균 15분이 걸립니다.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전문가 수준이었죠. 하지만 저희 AI는 3초 만에 최적 경로를 재계산합니다.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결합해서요. 인상적이군요. 그런데 서 대표, 네, 회장님. 이 기술을 왜 우리 회사에 제안합니까? 더 큰 기업들도 많은데 말이죠. 서준혁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강민수 물류가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KTX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물류는 약속이다라고 했었죠. 그 철학이 좋았습니다. 저도 그런 회사와 함께 일하고 싶었습니다. 표면적으론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다른 감정이 느껴졌죠. 간절함? 아니면 집착? 박소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서 대표님, 실례지만 창업 전엔 어디서 일하셨습니까?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서준혁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죠. 여러 곳에서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주로 해외 프로젝트였습니다. 계약서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서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능숙한 회피였습니다. 너무 능숙해서 오히려 수상했죠. 그런데 저는 박소연을 제지했습니다. 그 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안 내용만 판단하면 됩니다. 박소연이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선을 서준혁에게 고정한 채 말을 이었죠. 계속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준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갔죠. 1시간 동안 그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기술력, 시장성, 수익 구조,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었죠. 아니,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준비한 걸까? 단순히 투자를 받기 위해서라면 과한 수준이야. 이상입니다. 검토 후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준혁이 노트북을 덮으며 일어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서 대표? 네. 개인적인 질문 하나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의 몸이 살짝 긴장했습니다. 왜 사업을 하십니까? 돈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서준혁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죠. 뭔가 말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증명하고 싶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계산된 대답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젊은이 뭔가 증명하려 하고 있어. 누군가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마치 25년 전 제 모습 같았습니다. 아내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지키기 위해 제 가치를 증명하려 발버둥치던 그때처럼. 검토 부탁드립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서준혁이 고개를 숙이고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박소연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 뭔가 숨기고 있습니다.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그래서 더 궁금합니다. 저 젊은이가 뭘 숨기고 있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준혁이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의 어깨가 처져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저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싶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 젊은이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10분쯤 지났을까? 박소연이 회의실 정리를 하다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거 보세요. 탁자 밑에 떨어진 지갑이 하나 있었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 서준혁의 것이었죠. 깜빡하고 두고 간 것 같습니다. 박소연이 지갑을 들어 올리는 순간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부드러운 미소, 눈가에 작은 점까지. 윤이었습니다. 제 아내, 25년 전 세상을 떠난 강윤이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이겠지.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을 더 가까이 들여다봤죠. 여자가 입고 있는 옷, 목에 걸린 목걸이, 뒤에 보이는 배경. 전부 기억났습니다. 이 사진은 재원이를 임신했을 때 찍은 거야. 산부인과 앞 벤치에서. 왜 서준혁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지?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소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서준혁의 나이 27. 재원이가 지금 살아있다면 27이야. 손목 시계를 바라보던 차가운 눈빛. 증명하고 싶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란 걸요. 가슴을 찌르는 말투. 경력의 공백. 너무나 완벽한 제안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제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 젊은이가 제 아들이라고. 25년 전 고아원에 맡기고 다시는 만날 수 없었던 제 아들 재원이라고. 사진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셨는데요? 소연 씨,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준혁이란 사람을 더 조사해 주십시오. 출생 기록, 입양 기록, 모든 것을 찾아주세요. 왜 갑자기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선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이 돌아왔다고. 복수하러.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서준혁이 정말 내 아들일까? 아내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몰랐죠. 하지만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장 뒤편 금고를 열었죠. 25년 동안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서류 봉투가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노랗게 바랜 출생신고서가 나왔습니다. 강재원, 1998년 3월 15일생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 아들의 유일한 기록이었습니다. 1998년생이면 지금 27살. 서준혁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 옆엔 고아원 위탁 동의서가 있었습니다. 제 서명이 휘갈겨져 있었죠. 그날을 기억합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집 앞에서 협박하던 날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사인하던 그 순간을요. 재원아, 아빠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야. 조금만 기다려라. 그렇게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5년 뒤 찾아갔을 땐 이미 다른 가정에 입양된 후였죠. 비공개 입양이라 어디로 갔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흘렀습니다.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확인해야 해.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월요일 아침 박소연을 불렀습니다. 서준혁에게 투자를 승인하겠습니다. 회장님, 아직 신원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조사는 계속하되 투자는 진행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요? 제가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겠습니다. 매주 회의를 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겠습니다. 박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니까요. 최소 10억 이상 프로젝트에만 관여하는데 이번 건은 5억 규모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요? 왜 그러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 젊은이를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서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연 씨. 네. 서준혁의 출생 기록을 찾아주십시오. 1998년 3월생, 고아원 출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소연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표정에서 뭔가를 읽어낸 것 같았죠. 혹시 회장님, 이 사람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이틀 후 서준혁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펜을 쥔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죠.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직접 프로젝트를 관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라도 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영광입니다. 강민수 회장님께 직접 배울 수 있다니요. 그의 눈빛이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긴장이 섞여 있었죠. 그리고 그 밑바닥엔 뭔가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미움? 아니면 갈망?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매주 금요일 오후 2시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서준혁을 가까이서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회의는 순조로웠습니다. 서준혁은 일주일 만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줬죠. AI 알고리즘 1차 테스트 결과가 예상보다 30%더 좋았습니다. 이 속도라면 3개월 내 상용화가 가능합니다. 대단하군요. 혼자서 이 일을 다 한 겁니까? 팀원이 2명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알고리즘은 제가 직접 작성했습니다. 코딩을 직접 합니까? 네. 대학 때 전공이 컴퓨터공학이었습니다. 대학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기회였죠. 어느 대학 출신입니까? 서준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학입니다. 그렇게 좋은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습니까? 네.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부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셨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부모님은 안 계십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릴 때 헤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괜한 질문을 했군요. 괜찮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괜찮지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엔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죠. 내가 만든 상처야. 내가 저 아이를 버렸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서준혁을 만났죠. 회의를 하면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사업가였습니다. 일 처리가 정확하고 빨랐죠. 게다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예의 바르고 세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야근을 하다가 같이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한식당이었죠.
회장님, 이런 곳에서 식사하셔도 되나요? 저는 원래 이런 곳을 좋아합니다. 허세 부리는 건 싫어하거든요.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서준혁도 똑같은 메뉴를 시켰죠. 밥을 먹는 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숟가락질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혼날까봐 조심하는 것처럼. 천천히 드십시오. 네. 혹시 된장찌개를 좋아합니까? 네. 어릴 때 자주 먹었습니다. 좋은 기억입니까? 서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양부모님 댁에서 식사 때마다 혼났습니다. 숟가락질이 형편없다고, 밥을 흘린다고, 버릇이 없다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양부모. 그 말은 곧 입양됐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도 된장찌개만은 맛있었습니다. 유일하게 따뜻하게 느껴지는 음식이었거든요. 저도 모르게 물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까? 양부모님 댁에서. 서준혁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오랜 고통이 보였죠.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저 살아남는 게 목표였습니다. 저런, 경제적으론 부유했습니다. 좋은 집, 좋은 학교, 좋은 옷. 다 있었죠.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는데, 무엇을 원했습니까? 서준혁이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삼킨 뒤 말했죠. 그냥 저를 안아줄 사람이요. 잘했다고, 사랑한다고 말해줄 사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재원아, 내가 미안하다. 너를 안아주지 못해서,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서 대표? 네. 지금도 그걸 원합니까? 서준혁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이젠 아닙니다. 왜죠? 이젠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버려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버려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너는 버려진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서준혁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다음 달에 더 큰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어떤 건데요? 회장님, 회사 전체 물류 시스템을 저희 AI로 전환하는 겁니다. 규모는 5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50억? 작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신뢰해 주신다면 회장님을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신뢰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박소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서준혁의 본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명 기록이 있는데 원래 이름은 비공개 처리돼 있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1998년 3월생이 맞습니다. 그리고 2살 때 서울의 한 고아원에 맡겨졌다가 7살 때 입양됐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2살 때 고아원, 7살 때 입양.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양부모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이었지만 10년 전에 사망했습니다. 서준혁은 그 후 혼자 살았고 대학을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습니다. 회장님, 이 사람이 혹시... 맞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박소연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왜 저렇게 접근한 걸까요? 왜 아버지인 줄 알면서 모르는 척하는 거죠?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복수하러 온 거야. 자기를 버린 아버지에게. 회장님,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정말 복수가 목적이라면.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회장님? 제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요.
25년 동안 도망쳤으니 이젠 받아들여야죠.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재원아, 아빠는 준비됐어.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가렴. 회사도, 돈도 전부 다. 그게 아빠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빠는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서준혁의 정체를 안 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2살 난 재원이가 고아원 문 앞에 서서 울고 있었죠. 아빠, 왜 나를 버렸어? 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깨어나면 항상 베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서준혁은 50억 규모의 새 프로젝트 제안서를 가져왔습니다. 회사 전체 물류 시스템을 AI로 전환하는 대규모 사업이었죠. 회의실에서 그의 프레젠테이션을 들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아니, 완벽을 넘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죠. 우리 회사 내부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아십니까? 공개된 재무제표와 업계 정보를 분석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제안서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물류 거점별 운영 비용, 지역별 배송 효율성, 심지어 직원 근무 패턴까지요. 누군가 내부 정보를 흘렸거나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우리를 관찰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승인하면 우리 회사 시스템에 대한 전체 접근 권한이 필요할 텐데요. 네,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안은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서준혁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거였죠. 그가 원하던 것이 전체 접근 권한, 회사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 회장님, 저를 믿어주십시오.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넌 나를 믿지 않잖아, 재원아. 복수하러 온 거잖아. 검토 후 답변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박소연을 불렀습니다. 서준혁에게 프로젝트를 맡기려 합니다. 회장님, 정말입니까? 이 사람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에 있는 정보들, 절대 외부인이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승인하시겠다고요? 네. 박소연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왜죠? 아들이라서요? 그래서 다 용서하시는 겁니까? 용서가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속죄입니다. 박소연이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아들이 원하는 게 회사라면 줘야죠. 미쳤습니다. 30년 동안 피땀 흘려 일군 회사를 그냥 넘겨주시겠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회장님, 박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자기 파괴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이미 결정했습니다. 계약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안 됩니다. 소연 씨, 저는 10년 동안 회장님을 봐왔습니다. 회장님이 얼마나 이 회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압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다 버리시겠다고요? 버리는 게 아닙니다. 돌려주는 겁니다. 말도 안 됩니다. 충분합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소연이 움찔했죠. 제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박소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죠.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정말 이게 답일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서준혁은 50억 프로젝트와 함께 회사 시스템 전체 접근 권한을 얻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제 개인 계좌 정보까지 공유했죠. 프로젝트 비용 처리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요. 박소연은 끝까지 반대했지만 저는 밀어붙였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서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승리의 미소였습니다. 그로부터 3일 후였습니다.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회의실에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준혁이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통화를 하고 있었죠. 표정이 제가 아는 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네, 자료 전송 완료했습니다. 강민수 물류의 전체 거래처 명단이에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계좌 정보도 확보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요. 그 사람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저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끝까지 가볼 겁니다. 복수? 그 단어가 칼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잘 살았죠. 이젠 제 차례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을 맛볼 차례예요. 목소리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얼음장처럼. 네, 다음 주까지 50억 전부 빼돌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쟁사에 기밀 정보를 넘기고요. 그럼 강민수 물류는 끝장나는 겁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서준혁이 노트북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죠. 아버지, 이제 당신 차례야. 저는 복도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준혁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졌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몸이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어. 예상했던 일이야.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프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준혁이 앉아있던 자리에 앉았죠. 그가 바라보던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재원아, 넌 아빠를 얼마나 미워하는 거니? 어떻게 저렇게 차갑게 말할 수 있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건 내가 받아야 할 뻘이야. 내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다음 날 사무실로 돌아와 금고를 열었습니다. 25년 전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재원이의 출생신고서였죠. 서준혁의 프로필 파일을 옆에 놓고 비교했습니다. 생년월일 1998년 3월 15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출생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준혁의 건강보험 기록에도 같은 병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혈액형 AB형. 역시 같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서준혁은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저를 파멸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은빛이 바랜 오래된 시계. 아내가 재원이를 낳고 선물해준 시계였죠. 여보, 우리 아들 재원이가 이 시계처럼 오래오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재원이는 제 곁에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고 이제 돌아왔지만 원수로 돌아왔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박소연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제 아들이 회사를 파괴하려 합니다. 막아주십시오.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었으니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죠. 재원아, 아빠는 널 막지 않을 거야.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져가렴.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는 것을, 너를 지키려고 그랬다는 것을 언젠가는 이해해주겠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제 눈에서도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서준혁의 통화를 목격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나와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계속 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지옥을 맛볼 차례예요. 재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2살 때 재원이는 아빠라고 부르며 제 품에 안겼었는데 이제는 저를 그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소연이 창백한 얼굴로 제 집무실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회계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프로젝트 계좌에서 50억이 사라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듣는 건 달랐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난 3일 동안 분산해서 여러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방식이에요. 서준혁입니까? 네. 그가 승인한 거래 내역입니다. 회장님께서 준 권한으로요. 제가 준 권한. 제가 아들에게 준 칼로 제 가슴을 찌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박소연이 서류 봉투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준혁의 실제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출생증명서 사본이 나왔죠. 본명 강재원. 출생일 1998년 3월 15일. 부 강민수. 모 강윤희 사망. 숨이 멎었습니다. 공식 서류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서준혁은 제 아들 강재원이었습니다. 7살 때 입양되면서 서준혁으로 개명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론 여전히 회장님의 친자로 등록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찾았습니까? 사설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비공개 입양 기록까지 추적했습니다. 박소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준혁이 우리 경쟁사 대한로지스틱과 접촉한 기록입니다. 사진들이었습니다. 서준혁이 대한로지스틱 임원들과 만나는 모습이 찍혀 있었죠. 2주 전부터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 우리 회사 기밀 정보를 넘긴 정황이 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정말 날 파괴하려는 거구나. 회장님, 지금 당장 고소해야 합니다. 횡령죄와 산업 스파이 혐의로요. 그리고 모든 권한을 회수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왜죠? 아직 안 됩니다. 회장님, 박소연이 책상을 쳤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저 사람이 회장님의 아들인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 전체가 위험합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30년 동안 함께 일한 사람들은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박소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죄책감 때문에 수천 명의 직원들을 위험에 빠뜨릴 순 없었죠. 그런데도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법무팀에 연락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언제까지요? 저 사람이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요? 하루만요.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회장님, 제발입니다. 박소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내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결정을 안 내리시면
제가 독단으로 움직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혼자 남았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강재원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원아, 25년 만에 내 이름을 다시 보는구나. 손가락으로 이름을 쓰다듬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우리가 이렇게 만나야 했을까?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준혁의 번호를 눌렀죠.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회장님. 재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실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제 집무실로 와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지금요? 무슨 일인데? 오십시오.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은빛이 바랜 오래된 시계. 아내가 재원이를 낳고 선물해준 시계였죠. 시계를 풀어 손에 쥐었습니다. 재원아, 아빠는 준비됐어. 10분 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서준혁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은 조금 긴장돼 있었습니다. 급하게 부르셔서요. 무슨 일이십니까? 앉으십시오. 그가 앉았습니다. 저는 출생증명서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서준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사라졌습니다. 이게, 읽어보십시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한참을 서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당신 어머니 사진을 봤을 때부터 의심했습니다. 그때부터요? 네. 그리고 조사했습니다. 출생 기록, 입양 기록, 전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혁이, 아니 재원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더 이상 부드러움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증오만 가득했죠. 그래서요? 이제 뭐 하시려고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요? 왜입니까? 재원이가 비웃었습니다. 왜냐고요? 정말 모르십니까? 알고 싶습니다. 내 입으로 직접 듣고 싶구나. 내라는 단어에 재원이가 움찔했습니다. 반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가슴에 칼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재원아,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세요. 재원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25년 전에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나를 고아원에 버렸을 때요. 버린 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잠깐 맡긴 거였다고요? 그럼 왜 5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 제가 다른 집에 입양된 후에야 나타났습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원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책상에 손을 짚고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죠. 제가 뭘 겪었는지 아십니까? 양부모 집에서 매일 맞았습니다. 제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버려진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밤마다 울었습니다. 왜 친아버지가 날 버렸는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면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원이의 눈에서였습니다. 그런데 20살 때 알았습니다. 제 친아버지가 백만장자라는 걸요. 혼자 호화롭게 잘 살고 있다는 걸요. 재원아, 그게 아니야. 그럼 뭡니까? 설명해 보세요. 왜 나를 버리고 혼자 잘 살았습니까? 소리쳤습니다. 책상을 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너를 지키려고 그랬어. 거짓말 마세요. 거짓말이 아니야. 너를 살리려고, 지키려고 그랬다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조직 폭력배들이 우릴 위협했어. 내 엄마가 병원비 때문에 내가 진 빚을 갚으라고 협박했지. 집 앞에 와서 기다렸어. 너와 내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어. 재원이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너를 고아원에 맡긴 거야. 숨기려고, 지키려고. 5년 동안 도망다니며 빚을 다 갚았어. 그리고 찾아갔지. 하지만 넌 이미 입양된 후였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저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을 꺼냈죠. 고아원 위탁 동의서, 대출 서류, 조직 폭력배들의 협박 문자 기록. 전부 재원이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보거라. 전부 여기 있어.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재원이가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조작일 수도 있어요. 조작이 아니야. 저는 손목시계를 풀었습니다. 재원이 손에 쥐어줬죠. 이거 기억하니? 내가 태어났을 때 내 엄마가 아빠한테 준 시계야. 25년 동안 한 번도 벗지 않았어.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재원이가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글씨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민수에게 우리 재원이와 함께 1998.3 15 재원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진짜야. 전부 진짜야. 재원이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아서 시계를 붙들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럴 순 없어요. 저도 재원이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원아,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싫어요. 이러지 마세요. 재원아,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재원이가 소리쳤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을 미워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온 이유였어요. 당신을 파괴하는 게 제 목표였다고요. 알아. 다 알아.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 인생은요? 제가 겪은 고통은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재원이가 맞았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었어도 25년은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것만 반복할 수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시계를 꼭 쥐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25년 만에 부자가 다시 만났습니다. 하지만 기쁨이 아니라 눈물로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재원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주저앉은 채 시계만 바라보고 있었죠. 재원아, 제가 빼돌린 돈 돌려드리겠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가져도 돼. 원래 내 거니까. 재원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회사도 이 재산도 전부 원래 너한테 물려줄 거였어. 내가 가져가렴.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원하니? 재원이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아빠라고 불러도 되나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럼요. 재원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로서요. 재원이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재원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미안해. 정말 미안하구나. 재원이도 저를 안았습니다. 25년 동안 하지 못했던 포옹이었습니다. 재원이를 안고 있는데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박소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죠. 하지만 곧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대한로지스틱에서 긴급 주주총회 소집 공문이 왔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재원이에게서 몸을 떼고 박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회사 주식 15%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경영 부실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15%를 어떻게? 지난 한 달 동안 조금씩 사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소연이 재원이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그들이 우리 회사 내부 기밀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래처 명단, 수익 구조, 경영 약점까지요. 재원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제가 넘긴 정보였습니다. 회장님,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한로지스틱이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를 먹으려는 겁니다. 언제 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했습니까? 3일 후입니다. 3일. 너무 촉박했습니다. 재원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재원아, 제가 저지른 일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박소연이 비웃었습니다. 어떻게요? 이미 정보는 다 넘어갔는데요. 당신이 지난 한 달 동안 한 짓이 뭔데요? 소연 씨, 제가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사람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싸시겠다는 겁니까? 제 아들입니다. 박소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법무팀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횡령 고소장을 준비했습니다. 재원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50억이 사라졌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고소를 취소하십시오. 회장님,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개인 자산으로 50억을 메우겠습니다. 그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로지스틱이 이미 우리 정보를 갖고 있다고요. 주주총회에서 그걸 폭로하면 회장님의 경영 책임을 물을 겁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재원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 제발 저를 고소하세요. 제가 모든 걸 뒤집어 쓸게요.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정보를 빼돌렸다고 증언하겠습니다. 안 돼. 그게 맞는 일입니다. 제가 한 짓이니까요. 내가 감옥에 가는 건 안 돼. 25년 만에 되찾은 아들을 다시 잃을 순 없었습니다. 박소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회장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겁니까? 30년 경영한 회사를 그냥 넘기시겠다고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재원이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회사 옥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재원이가 난간에 기대서서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대한로지스틱에 가겠습니다. 무슨 소리니? 제가 가서 정보를 돌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로 넘긴 거라고 무효라고 주장하겠습니다. 들어줄 것 같으냐? 아닐 겁니다. 그럼 소용없어. 재원이가 난간을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변했죠.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복수에 눈이 멀어서 주변을 보지 못했어요. 재원아, 대한로지스틱 부사장이 저한테 접근했을 때 이상하다고 느꼈어야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쉽게 거액을 제시했거든요. 정보 하나당 5억씩이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제가 바보였어요. 그냥 복수에만 집중했지 그 사람들이 절 이용하고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재원이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국 저는 아빠를 배신한 것도 모자라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렸어요. 다가가서 재원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 진짜야.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겠니? 나도 40년 사업하면서 수없이 속았어. 하지만 지금 회사는 내가 지킬 거야. 재원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어떻게요? 솔직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한로지스틱은 이미 우리 정보를 갖고 있었고 주주 15%를 확보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제 경영 부실을 증명하면 끝이었죠. 하지만 재원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일 순 없었습니다. 방법을 찾을 거야. 정말요? 아빠를 믿어라. 재원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방법을 찾으려 애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대한로지스틱은 우리보다 3배 큰 회사였습니다. 자금력도 영향력도 비교가 안 됐죠. 게다가 그들은 우리의 모든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넘긴 정보 덕분에요. 주주총회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소연이 마지막 보고를 했습니다. 회장님, 우호 주주들을 모두 접촉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로지스틱의 제안이 너무 좋습니다. 대부분 그쪽으로 기울고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현재 대한로지스틱이 확보한 표가 35%입니다. 우리는 30%고요. 부결시키려면 최소 40%가 필요합니다. 10%가 부족했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일 주주총회에서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박소연이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죠. 30년 동안 회장님을 봐왔습니다. 항상 이기셨죠. 하지만 이번엔 질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 씨. 박소연이 나갔습니다. 재원이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빠, 제가 내일 주주총회에서 증언하겠습니다. 무슨 증언? 제가 아버지를 속이고 정보를 빼돌렸다고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안 돼. 왜요? 그러면 넌 감옥에 가. 상관없습니다. 아빠만 지킬 수 있다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재원아, 난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웠어. 하지만 너를 찾는데 25년이 걸렸지. 뭐가 더 소중한지 알겠니? 재원이가 울먹였습니다. 아빠, 회사는 다시 만들 수 있어. 하지만 넌 하나뿐이야. 절대 널 잃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제 잘못인데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25년 전부터 시작된 내 잘못이지. 재원이를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다. 하지만 함께 있으면 돼. 회사를 잃어도요? 회사를 잃어도, 돈을 잃어도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재원이가 더 세게 저를 안았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사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있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거였죠. 강민수 회장님, 경영 부실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부 정보 유출이 사실입니까? 사퇴하실 계획이십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재원이가 제 옆에서 걸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아빠, 다 제 잘못입니다. 고개 들어. 네. 고개 들라고. 아빠, 아들이 고개 숙이고 다니면 안 돼. 재원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함께 회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장엔 이미 수백 명의 주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한로지스틱 측 사람들도 보였죠. 그들은 승리를 확신한 표정이었습니다.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주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그때였습니다. 회의장 뒷문이 열렸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30명쯤 되어 보였죠.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소연이 제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회사 1세대 직원들입니다.
30년 전 회장님과 함께 창업한 사람들이에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70대 노인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최초 기사님이셨던 분이었죠. 강 회장님, 우리가 왔습니다. 김 사장님, 그분은 이미 은퇴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소식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전 회장님이 우릴 믿고 월급 밀려도 함께했던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회장님을 믿겠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모두 회장님 편입니다. 소액이지만 우리도 주주입니다. 합치면 3%쯤 될 겁니다. 3%? 적은 숫자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김 사장님이 재원이를 바라봤습니다. 저 젊은이가 회장님 아드님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가족 아닙니까? 가족끼리 싸워서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증언하겠습니다. 강 회장님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부정을 저지른 적 없는 분이라고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30명의 은퇴한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원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분들이 아빠가 30년 동안 함께 일한 가족들이야.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3%로는 역전할 수 없었습니다. 대한로지스틱 부사장이 비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감동적이군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강민수 회장의 경영 부실 증거입니다. 내부 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고 50억이 횡령당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재원이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자신이 증언하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제가 재원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빠가 감당할 일이야.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주주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뢰 덕분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은 제 책임입니다. 제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재원이가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이 회사를 지켜주십시오. 30년의 역사를, 직원들의 땀을, 여러분의 신뢰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습니다. 주주들의 결정을 기다렸습니다. 회의장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그때 재원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원아, 앉아. 속삭였지만 재원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제 옆에 섰죠? 주주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재원아, 안 돼. 아빠,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재원이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죠. 제 이름은 서준혁입니다. 아니, 본명은 강재원입니다. 저는 강민수 회장의 아들입니다. 회의장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저는 2살 때 고아원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7살 때 다른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재원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저를 사랑하지 않았는지 원망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원이의 뺨을 타고요. 그래서 복수하러 왔습니다. 아버지를 파괴하려고, 회사를 무너뜨리려고 계획했습니다. 정보를 빼돌렸습니다. 50억을 횡령했습니다. 대한로지스틱에 회사 기밀을 넘겼습니다. 모두 제가 한 일입니다.
대한로지스틱 부사장이 비웃었습니다. 봤습니까? 강민수 회장의 아들이 직접 인정하는군요. 이런 사람이 회사를 경영할 자격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가 다시 주주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요. 하지만 사흘 전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제가 보여줬던 그 서류들이었죠. 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지키려 했던 겁니다. 25년 전 제 어머니가 희귀 혈액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치료비를 마련하려고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사업 자금을, 집을, 심지어 불법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재원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자 조직 폭력배들이 우리 가족을 위협했습니다. 어머니와 저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저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숨기려고 살리려고 그랬던 겁니다. 재원이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도망다니며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가정에 입양된 후였습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저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입양 기록이 비공개였으니까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목 시계를 보십시오. 시계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건 제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께 준 선물입니다. 아버지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시계를 차고 다녔습니다. 저를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진실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복수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회사를 망쳤습니다. 재원이가 90도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형편없는 아들이에요. 아니야. 재원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넌 잘못한 게 없어. 아빠가 미안해. 재원이를 안았습니다. 수백 명의 주주들이 보는 앞에서요. 그때였습니다. 박소연이 단상으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회장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방금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없는데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누렇게 발에 있었죠. 겉면에 적힌 글씨를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재원이에게 엄마가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봉투 안에 쪽지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쪽지를 펼쳤습니다. 강민수 회장님께 저는 25년 전 귀하의 아내 윤희 씨를 돌봤던 호스피스 간호사입니다. 윤희 씨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밤 이 편지를 제게 맡기셨습니다. 언젠가 재원이를 찾으면 이걸 주세요라고 하시면서요. 최근 뉴스에서 강재원이라는 이름을 보고 이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죠. 아내의 필체였습니다. 재원이에게 보였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내 엄마가 남긴 편지야. 재원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가요? 읽어보렴. 재원이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어 읽었죠. 마이크가 켜진 채로요. 사랑하는 재원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넌 아마 엄마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까. 엄마는 지금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셔. 하지만 엄마가 가장 걱정되는 건 너야, 재원아. 재원이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야. 엄마를 살리려고 모든 걸 포기했어. 회사도, 집도, 꿈도 다 버렸지. 그리고 너를 고아원에 보낸 건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지키려고 그랬던 거야. 회의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재원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었죠. 나쁜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위협했어. 아빠는 너와 엄마를 지키려고 모든 빚을 혼자 떠안았어. 엄마가 죽기 전날 밤 아빠가 병실에 왔어. 울고 있었지. 엄마 손을 잡고 재원이를 꼭 찾겠다고 약속했어. 재원아, 아빠를 미워하지 마. 아빠는 우리를 지키려다 모든 걸 잃었단다. 그리고 언젠가 아빠를 만나거든 엄마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전해줘.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말해줘. 사랑한다, 재원아. 엄마는 항상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그리고 아빠도 사랑해. 여보, 당신은 최고의 아빠였어. 편지가 끝났습니다. 재원이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원이를 안았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 다 괜찮아. 회의장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주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1세대 직원들도 손수건을 꺼내 눈을 닫고 있었죠. 김 사장님이 일어났습니다. 강 회장님. 네. 30년 동안 회장님과 함께 일했습니다. 회장님이 어떤 분인지 압니다. 회장님은 절대 가족을 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원들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30년 전 회사가 어려울 때도 단 한 명도 해고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아들을 버렸을 리 없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믿습니다. 또 다른 주주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저도요. 하나, 둘 주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박소연이 급하게 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로지스틱 부사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겁니다.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김 사장님이 그를 향해 말했습니다. 사업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면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박소연이 숫자를 확인하고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45%입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정말입니다. 회의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주주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1세대 직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재원이를 안고 울었습니다. 재원아, 우리가 이겼어. 아빠. 응, 아들아. 사랑해요.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재원아. 대한로지스틱 부사장이 서류를 집어 던지고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회사도 지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의 마지막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보, 당신은 최고의 아빠였어. 그 말이 25년간의 죄책감을 씻어주었습니다. 박수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재원이와 함께 주주들에게 인사했습니다.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25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으로서 김 사장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강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 사장님. 그리고 재원 씨 환영합니다. 회장님의 아들이니 우리 가족이기도 하죠. 재원이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주주들도 하나씩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축하합니다, 회장님. 가족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회의장을 나오는 길에 박소연이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연 씨, 고마웠습니다.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박소연이 재원이를 바라봤습니다. 재원 씨, 제가 너무 심하게 대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이제 같이 일하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박소연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원이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회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재원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을 거야. 엄마, 저 이제 아빠 찾았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찾았어요. 재원이가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말대로예요. 아빠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25년 만에 흘리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재원이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걸었습니다. 재원아, 저녁 뭐 먹고 싶니? 된장찌개요. 된장찌개? 네. 아빠랑 같이 먹으면 이젠 따뜻한 기억이 될 것 같아서요. 웃음이 났습니다. 좋아. 된장찌개 먹으러 가자. 네, 아빠.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잃어버린 25년을 되찾으며 주주총회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재원이는 정식으로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전략기획팀 과장으로요. 특혜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재원이는 실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가 만든 AI 물류 시스템은 실제로 효율을 40% 높였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점차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재원이는 매일 웃었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미소였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원이가 제 집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퇴근하세요. 약속 있잖아요. 벌써 그 시간이야? 네. 7시 예약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 약속만은 지키기로요. 가방을 챙기는데 책상 위에 놓인 손목시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25년 동안 차고 다녔던 그 시계였습니다. 재원아. 네. 이거 가져가렴. 시계를 재원이에게 건넸습니다. 재원이가 깜짝 놀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아빠 거예요. 이제 내 거야. 하지만 이건 엄마가 아빠한테 준 선물인데요. 그래. 그리고 이젠 아빠가 너한테 주는 선물이야. 시계를 재원이 손에 쥐어줬습니다. 아빠, 내 엄마가 이 시계를 줬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니, 우리 재원이가 이 시계처럼 오래오래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라고 했지. 재원이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25년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함께 있잖니. 엄마의 말이 맞았어. 아빠, 차렴. 아빠 대신 내가 이제 이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야. 재원이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은빛이 바랜 오래된 시계가 재원이의 손목에서 빛났습니다. 잘 어울리네. 정말요? 그럼. 원래 주인을 찾아간 거니까. 재원이가 시계를 쓰다듬었습니다. 소중히 할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그래. 그리고 언젠가 내 아들에게도 물려주렴. 네, 아빠. 함께 회사를 나섰습니다. 저녁은 그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처음 재원이와 함께 된장찌개를 먹었던 그곳이었죠. 아빠, 여기 정말 자주 오시네요. 이 집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거든. 저도 이제 여기가 제일 좋아요.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 재원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오늘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박소연 실장님이 저한테 새 프로젝트를 맡기셨어요.
그래. 무슨 프로젝트인데? 해외 진출이에요. 베트남 시장을 개척하는 거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잘 됐구나.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런데 3개월 동안 베트남에 가 있어야 해요. 아, 그래서 조심스러웠구나. 재원이가 걱정스런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랑 떨어져 있게 되는데 괜찮으세요? 웃음이 났습니다. 재원아. 네. 아빠는 내가 성장하는 걸 보는 게 가장 행복해. 3개월쯤 떨어져 있어도 괜찮아. 정말요? 그럼. 그리고 요즘 화상 통화도 잘 되잖니. 매일 통화하면 되지. 재원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열심히 하고 올게요. 알아. 넌 잘할 거야. 된장찌개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찌개였죠. 잘 먹겠습니다. 함께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재원이의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나 슬픔이 없었죠. 아빠, 응? 행복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나도 행복하다, 재원아. 정말 행복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빠, 저기 별 보이세요? 응, 보이네. 엄마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됐을까요? 그럴 거야. 분명히 우릴 보고 있을 거야. 엄마, 보고 있어요? 저 이제 아빠랑 정말 행복해요. 재원이가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빠 잘 모실게요. 그리고 엄마가 못다한 사랑, 제가 대신 드릴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아, 고맙다. 뭐가요? 돌아와줘서, 아빠한테 다시 기회를 줘서. 재원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짜 아빠를 찾아서. 처음엔 복수하러 왔지만 결국 사랑을 찾았어요. 함께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25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함께인 부자가. 한 달 후 재원이가 베트남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아빠 잘 다녀올게요. 조심히 다녀오렴. 매일 연락하고. 네, 걱정 마세요. 재원이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손목에 시계가 빛났죠. 아빠가 주신 시계 잘 차고 다닐게요. 그래. 그 시계가 아빠를 대신할 거야. 힘들 때마다 시계를 보면서 아빠 생각할게요. 아빠도 재원이 생각할 거야. 매일. 재원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포옹을 풀고 재원이가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죠.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원이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조금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재원이는 3개월 후 돌아올 테니까요. 그리고 그 후엔 계속 함께 있을 테니까요.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었습니다. 25년 동안 보관했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재원이의 출생신고서, 고아원 위탁동의서, 빚 관련 서류들. 하나하나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은 더 이상 고통의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재원이를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언젠가 재원이에게 보여줄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아들인지, 아빠가 얼마나 널 사랑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원이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빠, 무사히 도착했어요. 내일부터 업무 시작합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도착했구나.
아빠도 보고 싶어. 사랑한다, 재원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재원이 찾았어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25년 걸렸지만 결국 찾았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행복해요. 당신이 주신 시계도 재원이한테 물려줬어요. 이제 그 시계가 재원이를 지켜줄 거예요. 당신이 우릴 지켜줬던 것처럼.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아내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당신은 정말 최고의 아빠예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25년 동안 짊어졌던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사랑뿐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사랑, 아내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희망.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원이가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베트남 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죠. 회사 전체가 재원이를 축하했습니다. 환영 파티가 열렸습니다. 재원이가 직원들 앞에서 소감을 말했습니다. 3개월 동안 베트남에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깨달음은 가족의 소중함이었습니다.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30년 동안 이 회사를 키우신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저도 이제 이 회사 가족의 일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좋은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소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재원 씨 정말 잘하네요. 그러게요. 자랑스럽습니다. 아드님을 되찾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재원이와 단둘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3달 전 재원이가 대한로지스틱에 가겠다고 했던 그 옥상이었죠. 아빠, 여기 기억나세요? 물론이지. 그때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그때는 정말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지. 재원이가 손목시계를 보았습니다. 이 시계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힘들 때마다 시계를 보면서 아빠를 생각했거든요. 잘 차고 다녔구나. 네. 하루도 빼지 않았어요. 아빠처럼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재원이가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25년 동안 미워했던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니까요. 지혜로운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응? 제가 나중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빠처럼 키우고 싶어요. 어떻게? 사랑으로요.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재원아, 넌 정말 좋은 아빠가 될 거야. 아빠만큼은 못할 거예요. 아니야. 너는 나보다 훨씬 더 잘할 거야. 왜냐하면 넌 이미 사랑이 뭔지 알고 있으니까. 재원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앞으로 30년, 아니, 평생 함께해요. 그럼, 당연하지. 이제 우리 떨어지지 말자. 네, 아빠.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함께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2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부자가 하늘에서 별이 반짝였습니다. 아내가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우리 재원이 정말 잘 컸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재원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분명히 보고 있어. 엄마, 감사해요. 아빠를 보내주셔서, 그리고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저도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우리 아들 지켜줘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날 믿어줘서 별이 더 밝게 반짝였습니다. 재원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빠,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재원아. 정말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25년을 되돌릴 순 없었지만 앞으로 만들어갈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채워갈 추억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작이었습니다.